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이 도대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 정의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경세제민이라는 데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 이렇게 따온 거죠. 경영할 때 경자입니다. 세상을 잘 경영하고 백성들을 이게 구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빈곤에서,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구제한다.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이 이제 우리나라 이 한자식은 국가, 세상을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서구식 표현은 이제 집안이나 잘 관리해라.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국가를 경유하고 집안 살림살이 어떻게 좀 더 나아지게 하려면 막 소비를 하면 안 되는 거지.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소한 자원에 대한 선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자, 이 출발은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덤 스미스가 이제 윤리학자입니다. 원래는 글래스고 대학의 윤리학자인데, 당시에 이제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뭔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버는 게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크게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개인의 이익을 잘 추구해 봐라. 그걸 이제 사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익을 추구한다. 아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손흥민은요 골을 많이 넣어서 명예를 올리면서 돈도 많이 버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떠한 힘과 뭐 등등 신바람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요, 그냥 개인 스스로가 골을 많이 넣어서 돈 많이 벌겠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그게 공공의 이익으로, 공익으로 연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뭐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할 건 아닌데, 요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직접.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시장이야, 시장.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또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과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해주세요. 자, 경제학의 정의는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생산을 하고 생산된 거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한 다음 이제 우리가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일을 했어,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받게 되는 게 노동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소득을 얻은 다음에 내가 그거를 돈을 왜 벌어요?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소비하려고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주관식으로 머릿속에 그렇게 넣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만,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다음, 경제학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경제이론, 경제사와 경제정책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 경제학이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가, 경제 법칙을 규명하고 그 법칙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지금의 경제 현상을 분석합니다. 거꾸로 서로 피드백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경제 현상을 분석해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미래에 비슷한 어떤 충격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하는 것과 또 대비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론 경제학이고 어떤 경제 법칙을 규명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요 법칙,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경제사라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야. 근데 이제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지나간 경제 현상을 해석하고 과거의 경제 자료를 통해 가지고 경제 법칙을 밝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론이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좀 더 바람직할까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경제 상태가 바람직한가? 그 바람직한 경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 정책론이고요.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집단,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사회 이렇게 표현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 이게 그냥 혼자 생각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분야는 서로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에서는요 실증 경제와 규범 경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봐두세요. 자, 실증 경제학은요 말 그대로 어떤 사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야, 이게 맞냐 틀리냐 이해 가시겠죠?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게 바로 실증 경제학이고, 특히 그 팩트와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변수들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좀 더 살펴봅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아니, 내가 이 선생, 이 학원을 들었더니 성적이 올랐나? 뭐 그런 것들. 합격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 자, 그런 거와 관련한 거다 보니까 이제 팩트 체크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다루게 되고요. 통계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규범 경제학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기보다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가 바람직한가? 이 주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팩트 체크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정답이 있냐 없냐 그런 거와 관련해서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바람직한 상태, 주관적이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걸 당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위적이다. What should be?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해야만 한다. 이러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규범 경제학, 규범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처방이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코로나로 힘들어졌다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됐다고? 그럼 어떻게? 마스크 언제 벗을까? 어떻게 할까?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것들 가만히 놔둬. 야, 정부는 뭐하냐? 빨리 개입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라. 등등등. 그게 이제 가치 판단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경제 정책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왜 그렇게 되는가, 뭐뭐 때문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는 게 실증 명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규범 명제학이다, 규범 경제학이다, 규범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태 경제학과 동태 경제학 이렇게 있습니다. 정태라는 스태틱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멈춰있는 사진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변화 전과 변화 후, 이걸 비교 정태, 비교 정학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많이 그랬을 때 어떤 충격이 왔어. 그랬을 때 변화 전과 변화 후에 뭐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달라졌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고, 요거는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농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을 때 시작해서 이렇게 뿅 했다가 갑자기 시간이 확 가가지고 아이고 벌써 농사가 됐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동학 분석, 동태적 분석이다, 다이나믹이다 이거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의 변동을 고려하면서 주로 이제 시간이 들어가니까 고도의 어려운 수학을 쓰겠죠. 우리가 특히 거시경제 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경기 변동 이런 거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상황, 아니면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동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차 또 얘기를 할 건데 미시경작과 거시경작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미시는요, 작을 미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해가지고 언제나 개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보통 숲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숲에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요렇게. 오, 숲에 나무가 있구만. 과일이 열렸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미시경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 한 명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일수종을 다 살펴보는 거야. 아,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뭐 들어가는구나, 달리는구나, 이런 것들. 그게 아니고 여기는 나무나 꽃이나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숲 전체를 살펴봅니다. 그게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이렇게 조감하는, 할 때 손흥민 선수 행동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감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격과 수비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시경작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클 거자를 써요. 매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국가 경제 전체로 놓게 보는 게 이제 경제 성장, 단기적으로는 호황과 불황 하에서 뭔가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경작이다 그러면 이거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총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 개별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요 공급을 가지고 수요 공급의 법칙을 살펴본다면 거시경작은 전체니까 수요 공급이 아니라 총자를 붙여 애그리게이트라는 게 저기 나와 있는 집계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균형 분석이 있고 일반균형 분석이 있습니다. 부분균형 분석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고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 시장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상품 시장이다, 아니면 수험 시장이다 그러면 뭐 대학 수험도 있고 성인 수험 시장도 있을 것이고 노무사 같은 자격증 시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공무원 시장도 있을 것이고 노무사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런 분석을 일반균형 분석이라 하고요. 아니면 그거와는 달리 다른 시장은 관심 없어. 수능? 나 자격증, 난 노무사만 관심 있으니까 변호사, 뭐 회계사, 간평사 다 관심 없어. 나는 노무사 시장 하나만 이렇게 보겠어. 분석하겠어. 이렇게 되는 게 부분균형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이라는 말을 잘 보시면 돼. 특정 시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석하게 되는 게 부분균형 분석. 모든 시장을 다 한꺼번에 분석하는 게 일반균형 분석. 예, 이렇게 분석의 차이점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나무 하나만 이렇게 쑥 보는 거야. 그게 약간 부분균형 분석이고 숲 전체의 유기적인 어떠한 돌아가는 관계 그런 것들 다 보는 게 일반균형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시가 부분균형이고 거시가 일반균형은 아닙니다. 이게 렌즈로 조정하는 거지만 하나하나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네, 그렇게 해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개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이기적인 어떤 행동이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전체의 행복이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개개인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거야. 대한민국 축구팀에서 손흥민은 공격을 잘 하면서 골키퍼는 골키퍼 골대를 잘 지키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승리로 이어지게 되겠죠. 손흥민이 막 수비도 하고 골키퍼가 막 공격도 하고 이게 막 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전체도 너무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 작은 부분에 힘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범합리성에 기초한 이기적인 행위를 전제로 모든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그런 선택을 합니까? 안 그런다고 우리가 이제 감정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냉철한 이성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접목해서 행동경제학, 행태경제학, 행복경제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뭐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다음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보시면 이론 경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살짝만 볼게요. 자, 경제 이론은요, 현실이 되게 복잡해요. 그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추상화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보편적인 어떤 법칙을 밝혀내는 과정, 그게 바로 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추상화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화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내비게이션이 3D로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오히려 정신이 없어요. 그냥 심플한 게 좋아요. 심플. 그래서 이게 길이 있으면 내비야 나 언제 우회전 해야 돼? 그거를 알려주면 되는 거지. 옆에 건물이 뭐 몇 층짜리 건물이 있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여기 약국이 있고 편의점 그거 관심 없어. 물론 이제 그걸 찾을 때는 주유소가 어디 있고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 주유소가 관심 있으면 내비야 여기 가까운 주유소 어디 있어? 그것만 보여주면 되지. 옆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면 이것만 알려주면 된다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강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야? 합격하는 거잖아. 경작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뭐 먼 미래에는 투자도 하고 뭐 등등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나 말이야 노무사 시험 보는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과목을 경제학 선택 과목으로 했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최단 기간에 합격할 수 있지?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제가 수업을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이론은 심플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세워요. 현실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뭐야? 관심 없는 거는 지워버리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건물 5층짜리 건물 다 필요 없어. 길.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 다 빼고 직접적으로 영향 크게 미치는 것들만 관심을 가질 거야. 내가 시험에 합격했는데 합격 요인이 무수히 많겠죠. 강사 어떤 선택했나, 공부는 어디서 했나, 낮에 했나, 밤에 했나, 인강 들었냐, 실강 들었냐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은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됐지? 친구를 사귀었나, 스터디를 했나, 밥은 아침 먹었나 안 먹었나 다 이렇게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의 관심사는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럼 다른 것들은 다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할 거야. 이거는 우리 노동경작에서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잘 보세요. 다른 요인들은 일정 불변이라는 세터리스 페리부스라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런 가정들 많이 할 거예요. 차차 많이 볼 겁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복잡한 현실을 심플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어썸션 같은 가정을 세운다, 가정을 설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가정을 기반을 둬서 어떤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라는 조건부 가정을 설정해 가지고 관심이 있는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서로 미치는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형을 세웠는데 이게 현실을 잘 설명해야 돼. 만약에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 사실 우리의 목적은 강의를 들었는데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그 강의는 그냥 안 듣거나 폐기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형이 진짜 현실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 설명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검증하게 되고요. 이 검증된 모형을 우리가 경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검증된 모형의 대표적인 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비싸지면 소비를 적게 한다. 현실에 맞네. 그런 법칙이라는 말을 집어넣게 됩니다. 물론 이런 법칙이 언제나 경제학이 우리가 사회과학의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일정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현재의 지식으로 봤을 땐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일 뿐이지 뭔가 새롭게 발견되고 알게 된 게 있으면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같은 경제 현상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어떤 사회, 경제 체제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 해석하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고 경작은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미신은 별로 사실 크게 바뀌진 않는데 최적화 행위라는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거시가 이제 뭐 고전학파, 개인작파 등등 해가지고요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경작의 분석 방법에서는요 인과관계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실 거죠? 원인과 결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단순히 선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인과관계로 먼저 일어났다고 원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해 가시죠?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지네. 배를 우리가 이렇게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까마귀 잡아서 날리자. 이러면 안 되지. 엉뚱한 결과로 가게 되잖아요. 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구성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가 있으면 개개인들이 맡은 국가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노를 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개인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분에 맞다고 해서 이게 전체에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성의 오류야. 아니 콘서트장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럴 때 불이 났어. 그럼 불이야 하면 사람들이 내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비상구를 먼저 찾아라. 그 다음에 열심히 빨리 달려서 탈출하라.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콘서트장이나 극장 같은데 이게 복도도 좁고 문도 좁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사고가 난다고. 오히려 거기서 막 병목 현상이 돼버려가지고 막 오히려 연기에 질식돼서 더 많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요,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달려라 이건데 차근차근 질서를 지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거시경작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 이런 것들 할 때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대표적인 구성의 오류다. 아니면 이제 게임 이론에서 죄인의 딜레마라는 것을 배우게 됐거든요.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그 얘네들이 이제 공범이야. 그러니까 서로 전 쟤 몰라요. 잡아떼면은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검사가 취조를 할 때 이렇게 막 서로 이간질을 시켜. 야, 쟤가 다 불었어. 다 네가 시켰대.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 제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이제 더 크게 이제 다 죄가 밝혀지는. 검사 입장에서는 뭐 그냥 쉽게 더 이득이긴 하지만 공범자 입장에서는 그 죄인의 딜레마라 해가지고 우리가 볼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경제 이론의 주관성과 진화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잘 모를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론이 완벽한 게 아니라 과학 이론도 막 바뀌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제 이론이야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는 더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요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늘상 고민하는 게 뭐야? 내가 이거 오케이 붙을까 말까? 붙을 수 있을까?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붙는데 얼마나 빨리 붙을까? 이거면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야. 계속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런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도박 이런 것들은 불로소득이나 요행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승부의식과 모험심을 충족시켜주는 또 합리적인 행동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라는 것은 약간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석할 때 약간 평균적으로 요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요런 스펙이고 상황이고 공부는 이만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붙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 걸릴 겁니다. 요 정도 붙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또 짧게 이렇게 붙는 사람도 있고
더 늦게 붙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 개인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경제 주체가 가게, 기업,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니, 기업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뭐 어디야? 대기업, 중소기업? 애매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어, 우리는 말은 어디? 서울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야, 좁은 나라에서도 우리 제주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사투리가 약간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뭐 다 지역마다 영어의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말투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게,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기업, 그걸 하나 상정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수의 법칙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평균 비슷한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이 왜 어렵습니까? 하면 경제학의 표현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경제학은 예전에는 정치경제학 해서 정치와 경제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더 나가서 말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서술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2차 노동경제학을 수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의 법칙이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싸지면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정보가 되게 작을 때는 말로 설명하는 게 그걸로 충분한데 정보가 많아지게 되면 말로 설명하는 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 기하학적인 방법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죠. 사과의 소비량 Q, 퀀터티 이렇게 있고 가격, 프라이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아형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래요. 그럼 이 많은 정보가 그냥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한테 누구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해. 소개팅을 한다 합시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말이야 머리는 길고 뭐 안경을 썼고 어쩌고 저쩌고 힘들게 설명을 해. 눈은 2개고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인 것 같은데 뭐 등등등.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사진 한 장 띡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길고 안경을 썼고 이렇게 생겼네. 끝.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아시겠지만 그림 같은 경우도 데이터 용량을 많이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떻게 또 정보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0과 1로 이루어진 것처럼 뭔가 수리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제 표현 방법이야.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사과라는 상품에 대해서 수요, 영향 미치는 게 많은 게 있는데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 펑션의 F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말로 주절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수식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통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프 보는 방법, 이 수식 표현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그 방법만 조금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경제 수학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 수학이라는 게 그냥 연산 과정이고 표현 방법일 뿐이지 여기에 엄청나게 복잡한 미적분 막 이런 거 쓰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요 수학이 약해서 경제학이 약하네요. 아닙니다. 경제 이론을 아예 모르고 경제학 내용을 이해 못했고 모르기 때문에 식을 못 세워서 수학 문제를 이 경제 계산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아시겠죠? 제가 다 풀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4절에는 경제학의 주요 원리인데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의 전체에 걸친 몇 가지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또 그 행동이라는 선택이 어떤 경제적 유인에 반응합니다. 유인을 인센티브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랬죠? 그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할 겁니다. 대가.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잘 할 줄 아는 거를 전문화 특화시켜 가지고
자발적으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누군가 한 명만 이득을 다 혼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 모두를 이롭게 만듭니다. 이거 나중에 할 거야. 교환을 통한 이득. 국가 간의 교환이 바로 무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제가 뭐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 5만 원을 투입해서 만든다 할게요. 근데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백종원 선생님은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저는 5만 원, 백종원 선생님은 10,000원. 시장에서는 스파게티가 3만 원에 거래가 된다 합시다. 그럼 저는 직접 메이크를 할까요? 시장에서 사 먹는 게 나을까요? 사 먹는 게 낫지. 뭘 그렇게 5만 원씩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만듭니까? 저는 스파게티 만드는 거에 재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바이어가 되는 것이고, 백종원 선생님은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어. 시장에서 3만 원에 거래가 돼? 그럼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스파게티보다 더 많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3그릇 먹는다 할게요. 10그릇 만드는 거야. 그러면 10그릇 만들어서 당신이 직접 3개를 먹었어. 그럼 7개 남잖아. 그럼 어떻게 해? 시장에 파는 거지 뭐. 제가 사는 거고. 그러면 저도 행복하고 생산자도 행복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교환을 통해서 당사자 모두, 거래 당사자 모두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때 누가 스파게티를 만들고 누가 축구를 하고 누가 야구를 하고 뭐로 결정된다? 비교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돼. 사실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면 사실 또 그럴 수 있는데 또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잘하는 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그냥 계속 하시거나, 물론 내가 좋아하는데 잘한다? 그거는 뭐 땡큐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택은 한계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선택의 원리, 요거요 마지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경제학은 한계로 시작하고 한계를 느끼다가 한계 짓고 그만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균형이라는 말 되게 우리가 중시 여겨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소득은 그 사람이 생산한 자원의 시장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손흥민과 제가 축구를 해. 제가 얘기하는 거지, 감독님한테, 구단주한테. 아니요, 손흥민도 공격수고 나도 공격수인데 왜 나는 손흥민 같이 이렇게 막 떼돈을 안 줍니까? 같은 공격수예요? 위치는, 포지션은 같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 성과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기여한 만큼, 성과만큼 그게 시장의 가치로 결정되는 거야. 사람들이 축구를 다 안 보기로 했어? 그럼 뭐야? 손흥민의 가치는 뭐 떨어지는 거지 뭐. 경제학이 시험 과목에 빠졌습니다. 선택 과목인데 모든 수험생들이 경제학을 선택 안 했어. 그럼 저 뭐야? 제 강의 의미 없는 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 정도로만 보시고요. 자, 우리 시장에 맡겨두면 모든 것들이 잘 작동되면 좋은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시장이 실패했을 때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가만히 냅두면 언젠가는 정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부가 때때로는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 이게 바로 경제 성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돈으로 얘기할 거야. 소득이 높다, 돈이 많다, 그게 이제 또 생활 수준이 높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할 것이고, 또 우리 돈이라는 게 경제 활동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직접 메이크하고 아니면 시장에서 물물 교환해야 되는데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라는 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오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요즘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다 같이 가난해집니다. 화폐 1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 묶음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여러분들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들한테 매달 1,000만 원씩 준대. 와 하고 뽑아줬어.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이 1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뭐야, 짜장면 10그릇 주는 거잖아.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화폐 가치가 안정적일 때 야, 매달 1000만 원.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인플레이션, 그런 거 거시경제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또 하나는 실업률,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단기에는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요. 실업을 잡으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놓치고, 인플레가 요즘 물가가 올라서 잡으려고 하면은 경기 침체라는 실업이 바로 뒤따라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에는 그렇게 상충관계가 있는데, 이거 필립스 커브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야. 요거 노동경제학에서도 다루긴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또 브리타성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1차 때 대비를 해놓고 노경에서는 살짝 하시고 브리타로 필립스 커브가 나왔다 그러면 그럼 1차 때 했던 걸로 또 우리가 대체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장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자, 경제정책은 단기의 경기 변동과 장기의 경제 성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관심 있는 거시경제학의 토픽이 뭐냐 그러면 단기의 경기 변동이고 장기의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아, 경제학이 뭐 하는 거다? 용어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선택, 희소성, 기회비용, 뭐 기회 집합과 관련된 생산 가능 곡선, 미시 거시, 효율성, 합리적, 최적화, 뭐 최적 선택, 극대 극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잘 담겨 있으면 1장에서는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본격적인 토픽은 챕터 2장에서 우리가 다루긴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